그 탈북자 여러분은 글씨 쓰지 마세요. 예, 우리 방은 탈북자 채팅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미안한데요. 이 너무너무 이게 이제 이 탈북자 채팅이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이게 북한 사람들은 너무너무를 너무너무밖에 발음을 못해. 왕원이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에서는 북한 언어 사용 금지됩니다. 예, 예, 북한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쫓겨나니까 이해하세요. 너 빨갱이잖아? 이 빨갱이 눈에는 빨갱이로 보이고 민주주의자 눈에는 민주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누가 문재인은 뭐 빨갱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빨갱이 눈에는 빨갱이로 보이고 민주주의자 눈에는 민주주의자로 보인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주의자들 눈에는 제가 민주주의자로 보이고 그 빨갱이들 눈에는 빨갱이 눈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정확한 것은 나는 이제까지 김정일과 마주 앉아 웃으며 환담을 나눈 적도 없고 김정일을 칭찬하는 내용의 이 자서전을 써본 적도 없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체탑을 관광해 본 적도 없어요. 예, 저는 한 번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체탑에 올라가 평양을 관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김정일과 마주 앉아 환담을 나누고 김정일을 칭찬하는 내용을 자서전에 써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또한 저는 또한 김정일과 마주 앉아 웃으면서 환담을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빨갱이지? 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사라님 감사합니다. 무슨 손동작을 이렇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빵냐님이시죠? 네. 누군지 몰라. 네. 어서 오시고요. 이 빨갱이란 말은 말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러는 거야. 오늘 아침에 누가 주적이 누구냐 이걸 묻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이걸 물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적은 너님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밑에 내가 북괴지 그러는 거야. 북괴 맞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북괴로 불리던 공식 명칭이 북괴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언제 왔냐면 이승만 때야. 이승만 때는 북한을 공식적인 나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승만 때까지 공식 명칭이 북괴였어요. 그런데 그 북괴를 북한이라고 부른 게 누구일까요? 예. 북쪽 괴뢰정부라고 불렀지 북한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쪽 괴뢰정부, 이북 이런 표현을 썼지 북한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게 누구냐? 박정희 때예요. 예. 박정희가 그 젊은 시절, 박정희가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뭐냐 하면, 북괴를 북한이라고 얘기하면서, 북한과 남한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노력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천명을 한 거야. 공식 발표를 했어요. 72년도에. 그래서 북괴라는 명칭을, 한마디로 주적 북괴를 북한이라고 격상시킨 게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가서 박정희 무덤을 일단 파내고 와. 박정희 무덤을 일단 파내야 돼. 왜냐? 이게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북괴를 북한이라고 부르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대통령들이 박정희의 약속을 지켰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도 북한하고 대화했어야 됐고
노태우도 북한이랑 대화했어야 됐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다, 이 박정희의 약속, 뭐라고? 남과 북이 통일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막 부르겠잖아. 그거 몰랐어?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이게, 이 박정희 무덤을 일단 파내고 오면 내가 들어줄게. 뭔 말인지 알겠지? 예. 박정희 욕하는 건 좀 아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15분 늦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아까 이제 그 박정희에 대한,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켰다라는 어떤 청년하고, 이게 토론을 했어요. 이게 채팅 토론하다 씻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오늘 이제 2시 15분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 주역이다. 남한을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지도자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상화하면서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박정희를 인정해야 된다. 그 박정희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일본 천황이야. 이 셋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식민지를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눠 가져버렸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1차 대전에 대한 배상금을 독일 정부에다가 물게 한 거야. 피해 배상금을. 그래가지고 외왕, 다시 할게요. 히틀러, 무솔리니, 외왕. 요 셋이 2차 대전의 주범이야. 근데 그 중에 히틀러가 독일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패전국이라서 승전국에다가 배상금을 많이 물어줘야 됐고 독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야. 근데 그때 이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그 사람도 쿠데타 비슷하게 집권을 하잖아요. 군부로 집권을 한 다음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거의 100%의 지지를 받아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통령이 되는 거야, 히틀러가.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독일의 경제 성장이야. 독일의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해요. 당시 유태인들을 압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유럽의 대부분의 자본을 주무르고 있던 게 유태인들이었어. 유태인들을 학살하면서 유태인들의 자본을 독일 발전 기금으로 쓴 거예요. 독일 발전의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태인의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몰수했던 거야. 그래서 유태인 학살이 벌어져. 그래서 그 돈으로 이 독일을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서 독일의 경제 성장은 박정희의 경제 성장하고 비교가 안 돼요. 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1차 대전으로 쫄딱 망했던 나라가 2차 대전을 다시 일으킬 만큼의 경제적 성장을 하게 된 거야. 그 비율로 따지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경제 성장을 했어. 그런데 아무도 히틀러가 경제 성장 시켰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독일 국민이 아무도 히틀러가 경제 성장 시켰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 그게 왜냐하면 경제를 성장시켰다라는 것이 독재 정치를 했다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뭔 말인지 알아요? 아까 그 청년도 몰랐던 내용이야. 히틀러가 독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독일의 경제 성장은 히틀러가 유태인 재산을 몰수해서 그 돈으로 독일의 산업화 기금으로 쓴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에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걸로 히틀러가 경제 정확한 표현은 그걸로 히틀러가 경제 성장시켰다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또 경제가 성장했다 해서 히틀러의 독재를 용서하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독일 국민은 히틀러가 국민을 죽이고 독재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경제 성장을
눈부시게 했지만 그걸 절대 히틀러의 공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유럽에 미친 폐악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하면 그거 처벌합니다. 예. 히틀러를 찬양한다고 당당하게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 그거 처벌받아요. 예. 물론 이 독일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베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똘마니 같은 일부 그 사회 부정응자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뒤통수에다 나치 마크 새기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들통나면 혼나요. 예, 그것도 들통나면 혼나. 예, 눈팅을 어머님, 큰언니 아님 감사합니다. 히틀러를 절대 영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폴레옹 이야기야. 여러분 다 같이요. 그 두산 백과사전 한번 가보실래요? 두산 인터넷 사전에 가서 그 나폴레옹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잘할 때는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잘할 때는 그 제가 썼던 그 출판사가 난 동아출판사 거를 많이 썼어. 동아출판사 참고서를 썼던 걸 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그 동아출판사 참고서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 모 출판사 참고서에 표지가 뭐였냐면 나폴레옹 사진이었어요. 나폴레옹 그림.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 중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내가 중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하얀 말을 타고 말을 딱 말 앞발 두 개를 들고 말 앞발 두 개를 들고 멋있게 딱 폼잡는 그 나폴레옹 초상화가 당시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표지였어요. 참고서 표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나폴레옹을 대단한 영웅이라고 나폴레옹을 대단한 영웅이라고 가르쳤어요. 나도 그 나폴레옹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영웅인 줄 알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지 않으셨나요? 예, 필사즉생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나폴레옹을 다 영웅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요. 나폴레옹을 전부 다 영웅이라고 가르쳤어요. 예, 그러면서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했던 새 영웅이 있다. 로마로 그 진격했던 새 영웅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냐면 옛날에 그 누구야 포르투갈이 아니라 카르타고 미안해요. 카르타고라는 그 북서부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있었어. 그 페니키아가 망한 다음에도 그 식민지는 잘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서부 지중해 상권을 놓고 로마하고 이탈리아하고 대립을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공격을 해와. 그래서 그때 그 한니발이 뭐 영웅이다. 알죠? 한니발이 영웅이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 그러면서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랬는데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인정할까요? 자, 우리 지금부터 나폴레옹이 누군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 나도 이 나폴레옹을 바로 이 사진이죠. 예, 바로 이 사진. 우리가 참고서에서 보고 자랐던 바로 이 사진. 근데 막 나폴레옹이 엄청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보나파르티즘, 예, 이런 거 우리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이 그림이 요 비슷한 그림이 이제 참고서 표지로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나폴레옹이 대단히 영웅인 걸로 우리는 알았던 거야.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군부 독재자를 영웅으로 교육받았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박정희가 세계 5대 혁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힌다. 우리 엘드바지는 그 근거 좀 갖고 와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예. 나폴레옹 1세에 대한 이 두산 백과사전의 요약이에요. 프랑스의 군인, 제1통령 황제,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후 제1제정을 건설했다. 제1통령으로 국정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개혁 정치를 실시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며 세력을 팽창했다. 그러나 러시아 원정 실패로 엘바 섬에, 워털루 패배로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다. 이게 나폴레옹에 대한 세계사적 평가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미화된 내용을 공부했던 거야. 이게 그냥 딱 뭘로 한, 그냥 빼도 박도 그러니까 뭐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나폴레옹을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야. 자, 볼까요? 지중해 코르시카 섬,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박정희 지지자가 와가지고,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민군의 지지를 받았던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자였다. 요즘에 그렇게 누가 떠들고 다녀요? 뛰고 싶어님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나폴레옹 공부를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폴레옹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 친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건 1789년이에요.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건 1789년이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 한 번이 92년인가 한 번 일으키고, 두 번째 쿠데타가 99년이야. 1799년에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실제로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야. 오케이? 예. 그거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한번 가봅시다. 지중해 코르시카 섬 아작시오에서 출생했다. 카를로 보나파르테와 레티치아 라몰리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부모가 지어준 나폴레온의 보나파르테라는 본명을 이후에 프랑스식으로 바꾼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후 안정에 편승하여 제1제정을 건설하였다. 뭐요?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격동기 후에 안정에 편승하여 제1제정을 건설하였다. 프랑스 혁명 주도한 사람 아닙니다. 정치적 천재로서 세계사상 알렉산드로스 대왕 카이사르와 비견된다. 아버지가 지도자 파울리를 따라 프랑스에 대한 코르시카 독립운동에 가담하나 싸움에 진 뒤에는 도리어 프랑스 총독에게 접근하여 귀족의 대우를 받았다. 뭐요? 아버지가 지도자 파울리를 따라 프랑스에 대한 코르시카 독립운동에 가담하나 싸움에 진 뒤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누가 떠오르지 않아요? 원래는 이 코르시카가 이탈리아 앞에 있는 섬이야. 이탈리아 앞에 있는 섬인데, 그 독립운동에 이 나폴레옹 아버지가 가담했었어. 그러다가 그 싸움에서 자기 고향의 독립운동에서 지니까 나폴레옹 아버지가 그 프랑스의 총독에게 접근해서 귀족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족 배신자죠. 1779년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에 건너가 10세 때 브리엔 유년학교에 입학하여 5년간 기숙사 생활하였다. 코르시카 방언으로 프랑스어 회화에 고민하며 혼자 도서실에서 역사책을 읽는 재미로 지냈으나 수학만은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1784년 파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임관 뒤 포병 소위로 지방연대에 부임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코르시카로 귀향하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자기가 배신했던 고향으로 돌아간 거야. 어떤 느낌이 누구랑 인생이 좀 비슷하죠. 파울리 아래에서 코르시카 국민부 부사령관에 취임하였다. 프랑스 육군은 3회에 걸친 군대 이탈과 이중 군적에 대해 휴직을 명하였다.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이 나폴레옹한테 3번이나 군대를 이탈하고 이중 군적에 대해서 휴직을 명한 거예요. 잘린 거야, 프랑스 군대에서. 1792년 파울리와 결별하고, 그러니까 코르시카에서 나와서 일가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다시 또 프랑스로 와. 그러니까 박쥐였던 거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1793년에 가을 툴롱 항구 왕당파 반란을 토벌하는 여단 부관으로 복귀하여 최초의 무훈을 세웠다. 그러니까 왕당파 반란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요즘에 이야기하는 좌파 우파 얘기하잖아. 이때 이 왕당파가 우파였어요. 프랑스 우파. 프랑스 우파의 반란을 토벌하는 그 전쟁에, 그 반란 진압에서 최초로 전쟁에 공을 세운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이 프랑스의 극좌파인 로베스피에르의 아우와 지우, 아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국경군의 지휘를 맡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극좌파. 자, 첫 번째는 코르시카 민족운동을 배신했던 민족의 배신자였어. 그러다가 이번엔 로베스피에르라는 프랑스의 극좌.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운동이 로베스피에르 때문에 왜곡이 돼. 너무 지나친 독재 정치를 해갖고 좌파 독재를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혼돈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극좌파한테 붙는 거야. 붙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동생을 통해 이제 접근을 한 거지. 접근을 해서 이제 이탈리아 국경군의 지휘를 맡는 거예요. 누구의 삶하고 막 겹쳐서 떠오르지 않아? 일본군 장교가 됐다가, 이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 됐던 누구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르미도르의 반동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파로 몰려 체포되어 다시 실각.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테르미도르라는 놈이 반동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럼 두산 백과사전은 빨갱이냐? 반동이라는 말은 역사적 용어예요. 이런 반동분자. 그래갖고 이제 반동이란 말이 북한 말인 줄 아는데 반동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역사의 어떤 발전 방향이 있어. 역사가 이렇게 가령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발전의 방향이 있잖아. 아니 이게 시대 구분이겠지 이건. 그렇다면 이제 옛날에 석기 시대에서 농업 사회가 되고 사냥 시대에서 농업 사회가 됐다가 산업 사회가 되고 정보 사회가 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반동이란 말은 바로 그 시대의 흐름을 뒤집으려는 시대의 흐름을 뒤집으려는 자들,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반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왕의 정치, 프랑스 왕정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프랑스 왕정을 무너뜨린 게 시민들이잖아. 그럼 이제 이 프랑스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잖아. 그런데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을 그 당시에 반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반동이란 말은 누구한테 붙여야 될지 딱 느낌이 오시나들? 요 얘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응? 자, 어서가미님, 코코모스님, 스릉헌드 망부님, 렌미폴님, 이분악성님,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나폴레옹을 보니까 누군가가 보이잖아. 그죠? 느낌 아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느낌 아니까. 예, 대단하죠? 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성장하면서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배웠는지.
왜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배웠는지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아, 나 이거 오늘 진짜 재밌어. 여러분 어때요?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이 나폴레옹 이야기 오늘 처음 보신 분? 부끄럽지만 저도 오늘 이렇게 사전으로 본 거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전 처음 봤어요. 나폴레옹을 나는 왜 영웅이라고 생각했을까? 예.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막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자, 왠지 이제 딱 느낌이 오지? 그지? 자, 계속 볼게요. 왜 우리는 나폴레옹 그림의 참고서를 보고 자라야 됐는가? 네, 그 내용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테르미도르라는 그 역사를 부정하는, 무력 시위가 있었고, 군사 반란이 있었고, 그 반란 때, 이 로베스피에르 파로 몰려서 나폴레옹이 체포된 거야.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누구랑 느낌이 딱 오잖아. 그때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남노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그때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지? 응? 이 여순 반란 사건이 남조선 노동당의 공작이라 그러면서 그때 이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승만 정부에서. 예. 정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말이야. 그리고 다시 실각, 쫓겨났다가, 그래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1795년 10월 5일, 파리에 반란이 일어나 국민공회가 위기에 직면하자. 이때 이 국민공회가 당시의 민주주의 정부였어요. 예. 당시 프랑스 민주주의 정부가 국민공회였어. 그런데 이제 이 민주주의 정부가 여러분들이 아마 레미제라블을 보시면 혁명 이후에도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프랑스가 굉장히 힘든 사회를 겪잖아요. 그죠? 프랑스가 굉장히 혼돈을 겪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국민공회가 위기에 몰린 게 바로 이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파리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이게 국민공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바라스로부터 구원을 요청받고 포격으로 폭도들을 물리쳤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민주정부였던 국민공회가 국민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그 반란을 포격으로 무찔렀다는 거예요. 요 장면은 전두환이 따라한 거죠. 예. 요 장면은 전두환과 딱 겹쳐지는 장면이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던, 예. 이 기민한 조치로 재기의 기회를 포착 1796년 3월 바라스의 정부이자 사교계의 꽃, 여기서 정부라는 건 뭐냐면 첩, 바라스라는 당시 실권자의 첩이었던 사교계의 꽃 조세핀과 결혼을 해요. 그때 아마 초혼이 아니었을걸? 그러니까 이제 이놈저놈, 그러니까 권력자의 첩과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총재 정부로부터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여 5월에 밀라노에 입성, 1797년 2월에는 만토바를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까지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야. 10월에 오스트리아와 campo 포르미오 조약을 체결하여 이탈리아 각지에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도입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다. 이탈리아에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도입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친프랑스 정부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그의 명성은 프랑스에서 한층 높아졌다. 하루 3시간만 잔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건 뻥이었어요. 비서 브린센에 의하면 건강에 항상 신경을 써서 하루 8시간은 잤다고 한다. 그동안 나폴레옹이 막 경무에 시달리면서 3시간밖에 안 자고 일했다. 요것도 우리 배웠잖아. 그것도 뻥이었던 거야. 우상화된 거죠. 느낌이 알지? 느낌이 오지? 응? 예. 그러다가 1789년 5월. 왜 해마다 5월이면 이럴까?
1798년 5월 5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를 원정하여 결국 카이로에 입성하였다. 7월에 해군이 아부키르만에서 영국 함대에 패하여 본국과의 연락이 끊기자 혼자서 이집트를 탈출! 그러니까 5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7월에 해군이 이 아부키르만 영국 함대 아부키르라는 만에서 영국 함대한테 패하자 본국과의 연락이 끊긴 거야. 그러자 혼자서 이집트를 탈출. 프랑스 군대는 다 프랑스 군대 이제 다 죽게 냅둔 거야. 그러면서 이제 10월에 프랑스로 귀국했다. 곧 그를 총재 정부를 타도하려는 셰이에스 탈레랑 등의 음모에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바라스 쪽 사람들이 지배했던 정부가 위기에 처한 거죠. 셰이에스 탈레랑 등의 음모에 말려들었는데 1799년 11월 9일. 그러니까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당 야당끼리 권력 다툼을 하면서 줄을 어디로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때 1799년 11월 군을 동원 500인 회를 해산시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임시지도부 이 500인 회를 해산시키고 원로원으로부터 제1통령으로 임명되고 군사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출처가 뭐냐고요? 이거 지금 아니고 줄서. 자, 어떠세요? 우리가 왜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교육받았는지, 예. 우리가 왜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교육받았는지, 막 위대한 인물이라고 나폴레옹을 배웠잖아,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처럼 원대한 꿈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60, 70년대에. 그 이유가 뭔지 느낌이 오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게 나폴레옹이 역사상 쿠데타라는 개념에 처음 적용된 사람이야. 스릉은드 망부님 감사합니다. 이 쿠데타라는 말이 쿠트의 땅가 이렇게 읽어서 그게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용어야. 그래서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사람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예. 일단 키가 작아서였다. 그것도 비슷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군부를 동원해서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독재를 시작한 거야. 그는 평생 코르시카인의 거칠음 솔직함을 잃지 않아 농민 출신 사병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으나 요 부분을 갖다가 살짝 왜곡해서 이 농민군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다라고까지 왜곡을 해갔던 거야. 역사적 영웅으로 보면 인간성을 무시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의 주인공이었다. 뭐요? 그 인간성을 무시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의 주인공이었다. 광대한 구상력, 끊임없는 현실 파악의 지적 능력. 요 부분은 다른 말로 박쥐처럼 살았단 얘기죠. 끊임없이 줄을 댔던. 그 다음에 감상성 없는 행동력은 마치 마력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처럼 사상 유례 없는 개성이 혁명 후에 안정을 지향하는 과도기의 사회 상황에서 보나파르티즘이라는 나폴레옹의 정치 방식이 확립되었다. 제1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린 여기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보나파르티즘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40년 동안의 독재 시간이 있었어. 48년부터 87년까지. 40년 동안의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이 독재자들의 서민 수탈, 여기에 열받은 서민들이 민주적인 열망을 가진 거야. 그래서 1987년 민주혁명이 우리나라에 민주시민항쟁이 벌어진 거예요. 60년 4.19 항쟁으로 한번 일으켰는데 박정희에 의해서 무산되고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한번 다시 기회가 있는데 전두환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시 87년에 전두환과 맞서서
비로소 이제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헌법을 만든 거야. 그런데 이 시민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87년 이후 한국의 정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된 거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20년의 민주헌법 시대를 살아본 거야. 그런데 여전히 20년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 못했냐 하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양극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노무현 때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김노 참 그것도 웃겨. 우리나라 역사도 참 뭔가 평행이론처럼 노태우부터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까지 요 20년 동안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하면 독재자가 아닌 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하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을 밀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김영삼 때 IMF로 나라가 큰 타격을 받잖아. 난 그것도 우리나라를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먹기 위해서 이 IMF IMF 덫에 빠지겠다라고 봐. 그러니까 왜 그 외환 정책을 잘못하게끔 유도했겠냐고. 그래서 IMF에 몰아넣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를 사실은 김영삼이요. 우리는 이제 노태우, 김영삼에 대해서 평가를 좀 잘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란 사람이야. 금융실명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돈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해소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아서 불법 자금의 흐름을 막아서 공정한 권력 구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애썼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당한 게 IMF야. 이건 난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일종의 김영삼의 꿈. 김영삼이 나름대로 칼국수 먹으면서 이 김영삼이 꿈꾸었던 세계가 있을 거라고. 김영삼은 이 상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멸치 상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던 거야. 일종의. 근데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보다 앞섰던 것이고 자신은 머리는 좀 나쁘지만 그거 전문가들 불렀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이게 김영삼하고 노무현 약간 닮은 부분이 있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 금융을 공유할 수 없다. 금산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했던 것도 김영삼이었어. 그래서 김영삼이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마음을 가졌었어.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단행한 거야. 그랬는데 아들을 관리를 못한 거지. 아들 관리를 잘 못하고 그 부패한 권력 세력이 그 김영삼 아들을 통해서 다른 장난을 치다가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금융실명제로 앙심을 품은 자들이 IMF 위기에 빠지게 상황을 몰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김영삼이 전문가들을 믿은 거야. 그 전문가가 강만수야. 강만수가 외환정책 잘못 써가지고 IMF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이 갑자기 필요한데 그때 못 맞춘 거야. 준비를. 그래서 갑자기 IMF에 돈을 빌린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강만수가. 아무 생각 없었는지 의도했는지.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IMF가 돈을 딱 빌려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전체를 담보로 잡은 거야. 그래서 지들 멋대로 우리나라의 우수기업은 쪼개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다 도산시켜버리고 그런 경제정책을 김대중 정부 때 쓴 거예요. 이게 IMF를 김영삼이 빌려왔고 그 담보권을 행사한 게 김대중 때야.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굉장히 위기 속에서 정치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나라의 모든 경제 주권을 뺏긴 상태에서 경제적인 식민지 상태에서 김대중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무슨 수를 쓰든 이 IMF로부터 경제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IMF의 목적은 뭐냐?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야.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었어. 근본을 흔드는 거. 바탕을 무너뜨려서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거.
그래야 자기네들 재벌들이, 그러니까 이 IMF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하면 결국 세계 금융자본이야. 세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IMF를 가지고 하다못해 나라 하나를 망했다가 흥했다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IMF야. 그 IMF에서 누가 김영삼이 경제 민주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벌들에 대해서 견제하려고 하니까 벌 준 거야. 벌 주면서 IMF가 우리나라 경제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 부자 중심의 경제 체제를 우리나라에 더 강하게 안착화시키려고 했던 게 IMF 체제였던 거야. 그래서 김대중은 이거로부터 독립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 총재의 회고록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빨리 IMF 체제를 탈출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한국이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은 김대중의 경제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믿고 전 세계에서 이 자금 지원을 해줬던 거, 김대중의 정치를 세계에서 믿고 이 대자본이 이게 국제 정치 관계에서 김대중에 대한 신뢰를 해줬던 것이 김대중이 IMF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주권을 찾아왔어.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나라 안에 이 IMF 체제 때 너무나 극심하게 재벌 중심 체제, 경제 체제가 강화된 거야.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IMF 체제를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 되살리려면 뭐가 필요했냐?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뭐였냐? 소비 능력, 소비 구조를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카드의 발행 기준을 김영삼 때까지 연봉 5천만 원이었어. 연봉 7천인가 5천 이상. 그 다음에 통장 잔고가 3천 이상인가 규정이 있었어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낮추라랬냐면 연봉 3천까지로 낮추라고. 3천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연봉 5천 정도였던 걸 3천 정도로 낮춰라. 그러니까는 연봉이 확실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게 카드 발급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의 발행 기준을 완화시키는 정책의 목적은 너무 높은 기준을 조금 낮추어서 소위 중산층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카드 회사들이 국회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그 기준을 아예 없애버린 거야. 신용카드 발급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가 뭔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막 발급하고 그걸로 사채놀이를 한 거야. 이자놀이. 그래서 330만의 극빈자가 신용불량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카드 회사가 이게 당시 대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어. 근데 자본은 필요했던 거야. 돈이 필요하잖아.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캐피탈 회사를 만든 거야. 카드 회사를. 그래서 그 카드 회사를 통해서 이자 노래를 하고 그 이자로 자기네 자본을 삼은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기업이 막 부자가 된 거고.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의 피 빨아먹으면서 재벌들이 더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 카드 정책에 대한 비밀이었어. 그것도 몰랐잖아.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의 카드 소비를 확대시켜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뭘 했느냐? 공공근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그냥 돈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너무나 나이가 많은데 아무도 자녀들이 도움이 안 된다든가 그런 극빈자들한테 생활보호가 시작이 돼.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거보단 조금 높은데
그러니까는 완전히 거지는 아닌데, 그런데 직장이 없는 그런 차상위 계층에게 공공근로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최저 20%에게는 공짜로 그냥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40%에게, 밑에서 40%에게는 공공근로의 기회를 줘서 돈을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청소, 도로 청소라든가,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돈을 준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그게 한국판 뉴딜 정책이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라고 했던 게,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공공근로였던 거야. 그런데 그 공공근로 정책을 부잣집 노인네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자기 재산이 없다, 소득도 없다, 뻥을 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공공근로에 이름을 올린 거야.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나 이런 가난한 데 산다. 그러면서 재산도 없다. 그러면서 공공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서 그걸로 또 돈을 챙긴 거야. 그게 아주 소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 소수의 그 내용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눈먼 돈을 풀었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두 가지 경제 정책은 중산층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빈곤층에 그러니까는 최저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공공근로를 시키고, 그리고 중산층은 소비를 확대시키는 정말 교과서적인 경제 정책을 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좌절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대재벌이 원래 정한 대통령의 기준을 어기고 무분별한 카드 발급.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 제재 조치를 내려 카드 발급 규제해라. 이 카드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 몇 번을 경고를 해. 그런데 카드 회사가 안 들은 거야. 대기업이 이자놀이를 하느라고 대통령 말을 무시했어. 그거를 국회 친재벌 의원들이 뒤에서 받쳐준 거고, 그때 이 신용카드가 뭔지 모르는 극빈자들은 아노미 상태였던 거야. 아노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화 지체 현상. 신용카드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막 쓴 거야. 플라스틱을 주고 플라스틱으로 가서 물건을 달라고 막 주네? 그러면서 막 쓴 거야. 그러다가 이게 신용카드라는 것이 갚아야 된다라는 걸 모르고 막 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재벌들이 그 카드 발급을 일부러 막 해서 이 극빈자들에게 이 극빈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해소가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두 가지, 공공근로, 소비 촉진 정책, 그걸 통해서 이게 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생활비 지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요. 완전히 IMF로 폐망까지 갔던 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이 IMF를 터트린 다음에 마지막 김영삼 정권 말기에 신한국당이 통과시킨 법이 있어. 비정규직법. 노동법을 개혁을 했어. 원래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함부로 직원을 자를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직원을 자를 수가 없고, 한 번 직장을 가지면 평생 고용제도였어. 그게 법의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한 근로 기준, 그러니까 근로권, 근로의 권리, 그게 바로 평생 노동을 보장해주는, 그게 나라의 바탕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IMF를 유입했던 이 재벌들이 그 당시에 신한국당 의원들을 시켜서 노동법을 강제로 날치기를 통과해. 그 날치기 통과하면서 뭘 했냐? 비정규직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생 고용제도의 의무를 없앤 거야. 의무 규정을. 그러면서 소위 탄력적 고용제도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비정규직 법을 만들고 신한국당이 정권을 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 재벌들이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야.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정규직을 더 이상 뽑지 않은 거야. IMF 이후에. 정규직을 안 뽑고 다 비정규직으로 바꾼 거야. 그 뒤로는 평생 고용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갔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할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의 맨 처음에는요 시장주의자였어요. 전문 용어로 시장주의자. 무슨 말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이랑 똑같아서 그 실무는 전문가에게, 이게 기본 마인드였어요. 혹시 내가 잘못 얘기한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마인드는 실무는 전문가에게, 그게 기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해야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떨어지는 우술이라도 이 극빈층이 얻어먹는다. 그래서 일단 경제를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을 동의했어요. 처음에 집권했을 때. 그래서 2003년, 4년, 5년까지 그 기조로 갔어. 그러다 2005년에 그 작은 정부론이 거기서 나온 거야. 2005년에 가서야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 2005년이 역사적인 해인데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왜 경제 위기가 왔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이 경제를 재벌들이 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독과점 규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게꽃님, 해응해의님 감사합니다. 독과점을 규제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독점이 뭔지 과점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독과점을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 흐름은 독과점을 규제하는 게 경제 정의였던 거야. 뭐냐? 이 재벌이, 독과점은 문어발이 아니에요. 독과점과 문어발은 약간 다른 개념이야. 독과점은 뭐냐면 독점, 과점. 그 독점은 뭐냐? 한 기업이 모든 그 분야에서 홀로 뛰는 거. 그게 독점이야. 그래서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었잖아. 그걸 노무현 정부 때 그걸 독점이라고 얘기해요. 한전이 독점이다. 한국통신, 그 당시에 모든 전화를 한국통신에서 다 전화선을 인정했잖아. 이것도 독점이다. 그래서 경쟁 업체를 키워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 집전화가 생긴 거야. 두 번째 집전화 기억나요? 그때 뭐였지? 070으로 시작했던가? 하여튼 두 번째 집전화가 생겼던 거야. 그때 그 이름 번호가 뭐였지? 002 쓰고 막 그랬던 거. 하여튼 두 번째 집전화가 만들어지고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던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모든 산업은 독점하면 안 된다. 하나로 통신. 하나로 집전화. 그렇지. 하나로 집전화가 생긴 이유가 그거였어.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이 혼자서 독점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이 너무나 비대화되고 관료화돼서 실제로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니 한국통신이나 이 한국전력도 민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경쟁업체가 생겨야 된다. 그게 노무현 정부 초기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민영화가 처음 추진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다. 그러면서 그 공공노조가 노무현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세요? 국민TV 무기맘님, 전주열정맨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세요? 뭔 얘기를 하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처음 들으신 분. 잘 몰랐던 얘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처음 들으신 분 있어요? 예.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국감 개콘 디도스님 감사하고요. 네.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가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노무현 정부 2005년까지는 신자유주의가 대세였어. 자, 그러면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신자유주의가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독과점을 규제한다라는 게 경제 정의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냐? 대재벌들이 나라 경제를 주무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 그래서 국가가 경제 개입을 해서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법의 원칙이 바뀌어요.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전에는 민법의 3원칙이라는 게 달랐어. 그러니까 뭐냐? 자유경쟁의 원칙. 모든 경쟁은 자유롭게 해라.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자유경쟁. 누구나 규제 없이 마음껏 경쟁해라. 이긴 놈이 다 먹는 거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 그 고용자와 피고용인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세 번째, 사유재산의 원칙. 사유재산의 원칙. 이게 그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 요 세 가지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했던 물질관이었어. 그런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그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왜 그 원칙 세 가지에서 누구에게 유리해? 많이 가진 놈. 경제적 강자에게 절대적 유리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문제는 경제적 강자가 돈 버는 게 왜 문제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같이 나오는 건데요. 경제적 강자가 모든 걸 다 먹어버렸더니 어떤 문제가 생겨? 노동자, 농민이 망하는 거야. 노동자, 농민이 망하니까 재벌들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라 경제가 다 망했던 거야. 선진국 경제가 다 2차 대전 전에 망한 이유가 그거야. 경제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왜 그 블랙 먼데이 막 이러면서 주가 시장이 폭락하고 다 경제가 침체됐던 게 그 1920년대 30년대 벌어진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노동자 농민이라는 서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야. 대공황이 온 이유가. 그래서 이 대공황을 통해서 깨달은 세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첫째, 재산권 공공의 원칙. 사유재산을 보장하되 사유재산권이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면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나? 재산권 공공의 원칙. 적어봐. 재산권 공공의 원칙.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경우에 국가에서 제재할 수 있다. 그게 재산권은 이거 내 거야! 라는 거야. 근데 공공의 원칙.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그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로 했어. 근데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떤 놈이 알박기를 해. 알박기를 해놓고 안 팔아. 이건 내 재산이야. 그래서 끝까지 그 안 팔겠다 하면 공탁을 거는 거예요. 공탁을 걸어서 그 땅을 강제로 팔게끔, 강제로 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야. 그게 재산권 공공의 원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재산권 공공의 원칙은 바로 그런 장면이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면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녹지를 보존하는 그런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이 법과 수업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법과 사회. 그래서 재산권 공공의 원칙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약 공정의 원칙이야. 계약 공정의 원칙. 하나가 빠졌구나. 과실치사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하고 무과실 책임인데, 세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먼저 설명할게. 두 번째가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 그래서, 그건 뭐냐. 가령,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임금 계약을 했어. 근데 그 임금 계약이 심대하게 이 피고용인에게 불리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국가에서 이 고용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른 예로 뭐라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 청소년한테 최저임금 안 주면 처벌받잖아요. 그거예요.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그 청소년하고 업주가 노동계약을 맺으면서 그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을 맺었어. 그럼 옛날에 2차 대전 전에는 그게 자유였다고.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 맺은 계약이 피고용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 누구는 고용주는 최소한 줘야 될 사회적으로 볼 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라. 그게 계약 공정의 원칙이에요. 계약 공정의 원칙.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옛날에 2차 대전 전에는 기업이 자신의 과실을 자기는 책임이 없다. 직접적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어.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기업에서 내 책임이 아니다. 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기업의 행동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죽었다라든가 그러면 이건 기업의 책임이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실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법의 3원칙이야. 현대 민법의 3원칙이 첫째, 사유재산 보장의 원칙. 뭐라고 바뀌었다? 재산권 공공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흐름은 그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게 그런 정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써볼까요? 그걸 뭐라래요? 수정자본주의. 이게 현대민법의 3원칙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핏빨아먹지 못하게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그래서 공공복지를 확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리고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갔던 게 그게 수정자본주의야. 그 수정자본주의로요, 2차 대전으로 완전히 각 나라가 다 망했었는데 모든 나라의 경제가 성장합니다. 수정자본주의 때문에 성장해요. 왜? 수정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 윗단계가 살아나요. 경제가. 그러니까 가령 이 동네에 가난한 주민들이 돈이 생겼어. 그래서 쌀도 사고 뭐 화장품도 사고 뭐 필요한 생필품을 사. 그러면 생필품 소비가 올라가. 생필품 제조업체가 일감이 늘어나. 그러면 생필품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돈을 벌어. 그러면 그 돈으로, 그리고 또 이 생필품 제조업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 노동자들이 월급이 생기면 그 돈을 또 써. 그러면 그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으로 누가 곧 이 생필품 노동자들, 생필품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물건들, 좀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이 팔려. 그러면 이제 옷장사가 돼. 그 옷장사가 되면 옷장사 사장님들이 골프 치러 가. 그래서 골프가 골프 시장이 확대되고 관광 시장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걸 선순환이라래요. 그걸 선순환 경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선순환 경제라는 게 바로 그 말이야. 가장 밑바탕이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게 점점 위를 먹여 살린다는 거야. 그게 경제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지배했던 1945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 경제가 세계 경제가 급성장을 하는 거야.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도 다 급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거야. 오페크.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너무나 많이 쪽쪽 빨아가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앞으로 원유는 우리가
생산량과 가격을 정하겠다. 만들어진 게 오페크야. 오페크는 누구 때문이야? 미국의 이 산유 빨아먹기 정책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자 이 석유 파동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석유 값이 오일 값이 폭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일 값이 폭등을 하니까 세계 경제의 비용이 굉장히 또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각 나라가 막 부산한 움직임을 하고 있을 때 재벌들이 딱 치고 나와서 정부가 지금 이 물가 폭등으로 인해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 주고 있다. 이게 순전히 이 나라가 정부가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수정 자본주의의 맹점이 정부의 대처가 느리다. 공공기업이 등치가 너무 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수정 자본주의를 공격해요. 재벌들이 그 틈에 언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온 게 신자유주의야. 재벌의 독과점을 규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그렇게 해라. 복지를 축소하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게 돈 주지 마라. 복지를 축소해라. 그 다음에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라. 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덩치만 크고 일 못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해라. 이 주장이 신자유주의의 새 정책이에요. 그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게 1980년대부터 90년대 20년을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게 돼. 그로 인해서 요거 수작 좀 떠주세요. 창녀새끼라고 쓴 애하고 그 다음에 조붓하고 이거 스샷 좀 떠주세요. 요 고소 들어갑니다. 네. 연말에 경찰에서 부르면 가서 신분증하고 도장 가지고 가가지고 조사 잘 받아. 자,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나왔던 이유는 오일 쇼크 때문인데, 오일 쇼크는 결국 부자 나라들이 산유국들을 착취한 게 문제잖아. 그런데 오일 쇼크의 책임을 온빡 수정자본주의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복지를 축소하고 독과점의 규제를 풀어주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20년을 펼쳐.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 복지정책이 막 무너지는 거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정책이 무너지게 되고 서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게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 90년대 말에 가서 전 세계 경제에 빨간등이 켜진 거야.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각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재벌들이 다 컸어. 그 20년 동안 나이키가 급성장하고 나이키니 아디다스니 소니니 그런 대기업들, 세계적 대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니 이런 나라들이 급성장했던 데가 그때예요. 맞죠? 그죠? 80년에서 90년대에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커 기업들이 성장을 해. 그런데 이 글로벌 메이커 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택한 게 뭐냐 하면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이 그 물건을 만들 때 어디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부자 나라에 파는 정책. 이게 음모론으로 들려? 음모는 네 빤스 속에 있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음모라고. 잠깐만. 지금 시바 졸라족이 2명이 들어왔었어요. 이 시바 졸라족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음모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 잠깐. 잘 갔다 왔어? 그랬어. 누가 살려다가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동물
그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 자, 여기까지 제가 혹시 뭐 잘못한 얘기 있나요? 은혜강님, 트럭님, 작은오빠야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혹시 여기까지 좀 설명이 틀린 부분 있습니까? 나도 하도 옛날에 가르쳤던 거라 많이 잊어버렸어. 제가 혹시 그 뭐 잘못 얘기한 거 있나요? 여러 갈래 길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 동마율리님 감사합니다.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자, 딱딱해지는 발바닥 지금까지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만 받습니다. 전주의 열정맨님 감사하고요. 딴 얘기하는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예. 국정원 똘마니가 들어왔습니다. 선동. 예. 그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선동한다라고 몰아붙여라. 요게 원세훈 지시사항이죠. 예. 똘마니 종족이 들어왔어요. 이 사이버 종족 중에 똘마니족과 시바졸라족이 있는데 뭐 선동을 한다 이런 사람은 시바졸라족이 아니라 그 똘마니 종족에 해당이 되죠. 예. 막걸리나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두 종족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종족은 국정원 똘마니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정부를 비판하면 빨갱이다, 종북이다, 선동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바른 말하면 너 전라도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 그 사이버 똘마니족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이 사회 문제가 되는 사이버족은 시바졸라족으로 얘네들은 하트를 빼면 한 줄도 못 써요. 한 줄에 그 한 줄의 문장을 완성하는데 빈 하트가 하나 이상 반드시 들어가요. 한마디로 이제 사람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극심한 욕설, 이 극심한 욕설과 그 다음에 이제 난동 이거 이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듣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사이버 종족, 시바졸라족.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류예요. 이 시바졸라족하고 이 똘마니족. 그래서 이제 이 똘마니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종북, 선동, 뭐 폭동, 그다음에 뭐 빨갱이, 홍어, 전라도 뭐 이런 거, 간첩. 그다음에 막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굉장히 우상화해요. 그게 이제 이 똘마니족의 특징과 언어라면 그다음에 이제 이 시바졸라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두 개를 키워요. 예. 모두 개를 키우면서 개졸못. 그러니까 굉장히 못생긴 개를 키우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개가 못생겼다고 개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모든 언어가 그 빈 하트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바졸라족의 그러니까 이 원어민들이 있어요. 시바졸라족의 언어는 우리가 읽기가 어려워. 아직 그 번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빈 하트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시바졸라족 원어민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그 이해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바졸라족의, 그 이제 정식 명칭, 시바졸라족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우리 역시 하트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시졸종이라고 부르면 돼요. 시졸종. 시바졸라족의 그 이제 약칭이에요. 시졸종족. 이 사이버 시졸 종족이 바로 그 인터넷의 채팅 문화를 망가뜨리는 원어민이 들어왔어요. 네, 붕붕이가 뗐지. 저 원어민이 방금 들어왔어요. 네, 보셨죠? 네, 저게 바로 이제 이 사이버 시바졸라족의 정확한 표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 똘마니족은 주로 이제 김정은 만세, 김정일 만세, 빨갱이, 종북, 홍어, 선동, 뭐 이런 단어들, 뭐 좌좀, 요런 단어 이외에는 못 써요. 그거 빼면 말이 안 돼.
북한을 빼면 대화가 안 되는 종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똘마니족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이 똘마니족과 시바졸라족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마구마구 이제 테러를 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아니 얘네들은 북한이 얘네들이 주장하는 이 똘마니족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못하는 게 없어. 전 세계에 아무도 상용화시키지 못하는 레이저를 막 쏴. 그래가지고 막 북한에서 레이저를 쏴갖고 진도 앞바다에 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똘마니족은 이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사람이 타는 오토바이처럼 타는 어뢰도 개발을 했어. 그리고 이제 딱 그 헬멧 쓰고 우리 쫄쫄이 우리 뭐예요, 사이클 타는 분들이 있는 쫄쫄이를 쫙 맞춰 입고 딱 그 어뢰 대가리를 들고 오빠 달려 자세로 딱 타는, 예, 이 똘마니족은 북한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북한이 잘한다. 북한을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똘마니족의 그 선동에, 허위사실 유포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 또 이 시바졸라족의 하트 공격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니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품절녀야. 나한테 하트 너무 날리지 마. 그 날려봤자 내가 니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단다. 내가 니들의 마음을 받아주면 그게 현행법 위반이야. 그니까 나한테 하트 날리고 싶을 때는 쪽지름 한번 해. 알았지? 참고로 쪽지는 우리 변호사가 봐. 살포시 너의 이름이 다음 고소장에 들어가겠지? 자, 네네. 또 이제, 예, 아름다운 그늘님 감사합니다. 하던 얘기를 아니, 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잠깐 놀고 가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면, 예, 우리 시바졸라족하고 또 이 똘마니족을 제외한, 좀 말이 어려워서 좀 듣기 지루했던 친구들 있잖아. 그지? 좋은 친구님 감사합니다. 예. 그 지루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살짝 풀어준 거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개드립 타임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새로 들어가는 신상품, 망치부인 시사수다방에 신상품 있어요. 뭐요? 개드립 타임. 망치부인의 요 경제 이야기를 차분히 끝까지 잘 들으면 개드립 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그때 이 개드립이 정말 재밌다. 빵 터질 만한 개드립을 쳤다. 그러면 오늘의 개드립상으로 박수 쳐드립니다. 예, 나마스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개드립 타임이 올 때까지 잠자코 잘 들으면 착한 시청자.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예. 이거 봐요. 또 김정은 얘기하는 거 봐. 얘네들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빼면 말을 못해요. 아우, 우리 똘마니족 참 부끄러워요. 예, 내가 봐도 부끄럽다. 예, 알타 0987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얘기했어요? 2차 대전 전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이었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쓰다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수정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썼다. 그러다가 5.1 쇼크가 일어나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신자유주의가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독과점 규제를 없애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복지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폈다. 20년을 폈더니 세계 경제가 2000년대 초반에 장기적 침체로 들어가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가장 발전했던 나라들이 그 2000년대 초반에 장기 침체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장기 침체에 시달리는 원인을 몰랐어.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 재벌들이 펼쳤던 글로벌 기업 때문이었던 거야. 글로벌 기업. 천안 den기동자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제 미국에서 예. 소리 좋아요?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잘 들려요? 예, 천안 den기동자님 감사합니다. 재미없어? 그만할까? 천안 den기동자님, 남양군매님 감사하고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트럭님 감사하고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계속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진짜지?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막 흥분돼요. 우리 딸 있어. 말 좀 조심해. 자, 하던 말 마저 할게요.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뭐냐? 요게 이제 이 미국에서 어떤 이제 흑인 청소년들이 나이키 회사 앞에 가서 나이키 운동화를 불지른 사건 알아요? 여러분 그 사건 알아요? 그 미국의 나이키 회사 앞에서 흑인 청소년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불지르는 퍼포먼스를 한 게 있어.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야. 그게 몇 년도의 사건인지 좀 찾아봐 줄래요? 예. 그 나이키 운동화를 나이키 회사 앞에 가서 어린 청소년들이 불질렀던 사건. 그게 몇 년도 사건인지 그거 좀 알려줘 보세요. 예, 그거 좀 조사해가지고 우리 저 중계방 채팅창에다 좀 써줘 봐봐. 러빙유님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의 상징이 뭐냐? 나이키였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저스트 두 잇, 막 이러면서 그 농구 선수가 막 다리 쫙 벌리고, 다리 쫙 벌리고 막 농구대에 매달리고 이걸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그 농구 스타를 막 키우면서, 그리고 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야 한마디로 미팅도 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게 80년대가 그랬어. 그러면서 이 80년대에 나이키라는 기업이 성장을 했는데 그런 경쟁 업종이 이제 아디다스, 뭐 아식스,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 어느 날, 근데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나이키였어. 이 나이키가 문제가 뭐였냐? 미국에 나이키 공장이 없었던 거야. 미국에는 나이키 공장이 없다. 그 미국에는 나이키 공장이 없다. 왜? 나이키 공장은 나이키 공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키의 모든 운동화는 어디에서?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공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몇천 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그 만드는 거다. 그 사실이 알려져. 예.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흑인 청소년들이 왜 들고 일어났냐? 그 당시 이제 1980년대, 90년대 흑인 청소년들 사이에 굉장히 불우함이 막 일어나. 왜냐하면 이제 그때 브레이크 댄스라는 게 유행하던 시절인데 힙합과 브레이크 댄스라는 게 이제 막 유행을 하잖아.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내 제조업이 사라지면서 흑인들이 일을 했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은 거야. 그러면서 제조업이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글로벌 기업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된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흑인들이 왜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골목에 와서 춤을 출 수밖에 없냐? 에이요! 왜 춤을 출 수밖에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야. 직장이 없어. 직장이 없는 이유가 뭐야? 옛날에 있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은 거야. 문을 닫은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될 운동화를 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시켜서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고 그걸 미국에 가서 판매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애들이. 그 지네들이 삥 뜯어가지고 부잣집 애들이나 이렇게 좀 중간에 촌스러운 애들 삥 뜯어갖고 나이키 사 신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음모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흑인 어린이들이, 흑인 청소년들이 나이키 앞으로 몰려가서 운동화를 불태우면서 글로벌 기업을 비판하게 돼요. 내 기억엔 그게 90년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어. 90년대 초반에 글로벌 기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개무시했어. 대기업이 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삼성이 28조 원을 재투자한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막 대대적으로 삼성을 우대해주고 그랬어. 근데 28조 원을 투자한데 어디다 투자해? 베트남 공장에 26조 원, 우리나라에는 2조 원. 베트남 공장에 그 26조 원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모든 물건을 베트남으로 만들겠대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조 원만 투자한다는 거야. 이제부터 삼성 쓰면 안 돼요. 삼성은 안 쓰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삼성을 쓰는 건 결국 뭘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기업의 물건을 쓰게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 삼성도 글로벌 기업이 된 거야. 이 다국적 기업이 돼서 노동력이 값싼 데에다 공장을 지어. 그래서 그 물건을 우리한테 사라는 거 아니야. 그 물건을 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야 되는지 알아? 하다못해 농축수산물도 국내산을 먹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공산품을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야 되는 이유. 뭔지 알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국산품 애용이 애국이 아니라는 말이 유행했어. 기억나죠? 이게 김영삼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를 막 그 OECD에 가입하고 그 세계 무역기구에 찬성을 하잖아. 그러면서 김영삼의 경제정책이 노무현 대통령 때 초기에 그대로 실행이 되면서 국산품 애용은 좋은 행동이 아니다. 애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외국산 해외 물건을 써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그런 주장을 펼쳤어. 그게 신자유주의 주장이야. 근데 그건 과연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을 여러분 얼마 전에 그게 몇 년 전이었지? 3, 4년 전에 E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가 나왔어. 뭐였냐면 일본에서 중국산 쓰지 않기 운동. 그거 봤어요? 일본에서 중국산을 쓰지 않고 살기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거 봤어요? 그게 이제 왜 이름은 중국산이라고 얘기했지만 뭐냐?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잖아. 그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그 많은 인구가 거기서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그 물건을 각 나라에서 쓰면 각 나라의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각 나라의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산 안 쓰기 운동을 이 일본하고 또 어느 나라인데 일본하고 어느 나라에서 그거를 실천하기 운동을 하는 걸 다큐로 찍어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세계 무역 시대라 그러면서 뭐 외국산을 써줘야 외국산을 써야 무역 이익이 생기고 뭐 무역 편익이 생기고 뭐 개지랄 떨잖아요. 근데 외국산을 쓰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만큼. 뭔 말인지 알았어요? 한미일 다큐.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삼성이 베트남, 인도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일자리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삼성 물건을 쓰면 이게 뭐야? 매국이야. 걔네들 물건을 사주면 우리나라에다 투자하라고. 삼성 26조 원, 아니 그 영업이익 수십조 원 어디서 벌었어? 어디서 벌었어? 우리나라에서 삼성 제일 많이 사줬어. 우리나라 3천만 휴대폰 인구 중에 1,500만이 삼성기계 썼잖아. 1,500만 이상이지. 삼성을 썼어. 주변에 한번 10명을 봐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10명 중에 삼성 휴대폰 몇 명 쓰는지 한번 지금 세봐. 반 이상이 삼성 써. 그럼 휴대폰 인구 3천만인데 그 중에 절반이야.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삼성 휴대폰을 2배로 비싼 값에 사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1,500만 대야.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 이익 어디서 나왔어? 1,500만 대 휴대폰 팔아 남은 이익, 그걸 왜, 그 이익을 왜 다른 나라에 투자하냐고. 그런 나라를 왜 다른 나라에 투자하냐고. 그런 이익을. 그래서 삼성전자 불매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비싼 값에 팔고, 삼성 휴대폰, 우리나라에서 2배에 팔리잖아. 외국에 팔리는 가격의 절반, 그러니까, 외국에는 우리나라에 파는 가격의 절반으로 팔아. 우리나라에서만 2배로 팔아.
그 비싼 걸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새로 사주잖아. 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경제의 적이에요. 이게 그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한 거야.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려고, 월급을 아껴보려고, 값싼 노동인구가 싼 노동 가격이 싼 데 가서 공장을 다 지어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위 스마트폰 시장이 막 과열되는 이유 알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공짜로 준다라는 막 전화 오잖아요. 그죠? 막 그 KT, LG 막 전화 와가지고 스마트폰 막 공짜로 준다고 뻥을 까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스마트폰을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야. 왜 안 팔릴까? 왜 안 팔릴까? 돈이 없는 거야. 서민 소비자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 근데 신제품을 살 돈이 없어. 그 돈이 없는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안에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공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전 세계가 2000년대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신자유주의 비판이 시작이 되고 2000년대 초반에 신자유주의 비판이 극대화되고 2005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신자유주의 글로벌 기업에게 세계 경제를 맡기면 안 된다. 그 이론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2007년까지 경제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이 그 무한경쟁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재벌들에게 모든 것을 모든 특혜를 주고 재벌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정부는 잘못됐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벌이 중소기업을 피 빨아먹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국감 봤어요? 오늘 아침 국정감사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노동시간. 요즘에 지금 그거 알죠? 노동시간 단축하는 문제. 그 얘기 알아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우리나라 노동계에 두 가지 핫이슈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 또 하나는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문제. 예. 그게 지금 오늘의 이슈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68시간 이상 일을 해. 우리나라 제조 공장의 노동자들이 68시간 일을 해요. 그러면 68시간 일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전 세계 최고 강도야.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국가에서 이 한 주간의 노동시간을 48시간을 못 넘게 해요. 9시에서 5시까지 하루에 8시간을 기본으로 해. 9시에서 5시.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을 못하게 강제해요. 그리고 주 5일. 그럼 48시간이잖아. 40시간은 8, 5, 40시간이잖아. 44시간이구나.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가령 이제 야근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는요. 44시간을 못 넘게 해요.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이 못 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6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52시간으로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도리어 경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경제적인 역효과가 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내가 뭐라 했어? 새누리라고 안 그랬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 자, 언뜻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주당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줄도산이 이루어지고 그 줄도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들으면 딱 맞는 말 같잖아.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을 고민하는 걸로 보이잖아. 그지? 씨바졸라족이 왔어요. 자, 씨바졸라족 원어민 나타났어. 군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참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하면 중소